오늘 아침 전 세계 정보기관이 한국의 핵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우리는 지금 핵을 만들 능력이 있지만 만들지 않는 유일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철학이죠. 한국. 한때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된 나라. 지금은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죠. 그들은 투명합니다. 너무 투명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실패조차 공개한다니. 그게 누가 믿겠습니까? 박사님, 혹시 그게 더 정교한 위장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제가 본 어떤 나라보다 완벽한 속임수일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한 남자의 임무가 시작됩니다. 48시간 안에 그는 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가 봤던 건 무기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건 기술도 군사력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힘이란 대체 뭡니까? 그건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무기이자 한국이 세상을 바꾼 이유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에드워드 그레이입니다. 올해 52, 미 국방정보국에서 핵 분석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추적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줄의 코드, 위성 사진 한 장, 그 속에서 폭풍의 전조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내는 그 얇은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 펜타곤 지하 상황실. 그곳은 언제나 냉철한 기계음과 묵직한 커피 냄새가 뒤섞인 이른바 긴장한 공기로 가득한 곳이죠. 그날 그 공기가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느끼고 있었죠. 오늘은 뭔가 터질 거라는 걸요. 회의실 정면에 걸린 스크린에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동맹국이자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파트너. 그들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요? 그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십수명의 장군들, 정보국 요원들, 외교 담당관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죠. 모두의 눈이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섞인 분노, 불신, 혼란이 동시에 터져 나왔죠. 동맹국이 우리를 속였단 말인가? 우린 이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낯선 반응이 아니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이런 순간을 여러 번 봤거든요. 파키스탄이 그랬고, 이란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북한도요. 그들은 모두 평화를 말하며 그림자 속에서 무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들은 약속을 했지만 뒤로는 웃으면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다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제 안에는 오래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똑똑하지만 감정적이다. 이건 제 입 밖으로 꺼낸 적 없는 말이지만 제 머릿속엔 늘 있었습니다. 역사적 자존심이 강하고 북쪽의 위협에 늘 예민하며 미국의 방식보다 자기 방식을 더 옳다고 믿는 나라. 그게 제가 바라보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제 뇌는 즉시 반응했죠.
역시 위성사진 속의 연구소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기술은 달랐습니다. 원심 분리기 설계도. 그건 파키스탄보다, 이란보다 훨씬 진보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술이 완전히 공개된 데이터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어요. 너무 투명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했죠. 진짜 비밀은 언제나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제 오른쪽에서 동료 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입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6주 안에 핵무기급 물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주. 겨우 한 달 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보다 짧은 시간에 한 나라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니요. 회의실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이는 주먹을 쥐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생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게 아닐까? 그 말이 머릿속을 스치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투명성, 국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모범국가의 이미지. 그게 혹시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가면이라면? 국방장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레이, 당신의 판단은?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일입니다. 냉정해야 했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은 요동쳤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48시간만 주십시오. 진실을 가져오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제게 쏠렸습니다. 리사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확신했습니다. 아니, 확신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장관이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그레이,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린 답보다 선택지를 필요로 하네. 그 말의 뜻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선택지 제재, 압박, 심지어 공격까지 포함된 그 단어. 펜타곤의 언어로는 그게 곧 위기 시나리오란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류와 태블릿을 정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위장신분, 항공편, 한국 내 접촉 포인트. 모든 게 자동처럼 계산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아래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대감. 마치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묘한 자부심 같은 거요. 지난 20년간 저는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방어 방식이었어요. 의심은 늘 옳았고 신뢰는 대체로 실수였으니까요. 그러니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역시 겉으론 웃으며 속으로 칼을 숨기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마지막 사람이 회의실을 나가자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스크린엔 여전히 붉은 글씨가 떠 있었죠.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지자 회의실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등 하나가 녹색빛으로 깜빡이며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48시간 후면 나는 서울에 있겠지.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을 확인하게 될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제 평생의 믿음을 뒤집을 거라는 걸요. 힘이란 무엇인지, 안보란 무엇인지, 신뢰가 어떤 의미인지. 그 모든 정의가 바뀌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건 핵무기도 음모도 아닌 보이지 않는 방패. 세상을 지키는 또 다른 형태의 힘이었다는 걸요. 서울. 그곳이 이제 제 다음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모든 확신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워싱턴의 한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도시는 잠들었지만 국방정보청 건물의 불빛만은 꺼질 줄 모르고 있었죠. 조용한 사무실 안 오래된 모니터 불빛이 한 남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그레이. 58살의 군사정보 분석가로 평생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에게 전쟁의 참혹함보다 더 무서운 건 숫자의 변동이었어요. 책상 위 서류 한가운데엔 단 하나의 단어가 붉게 박혀 있었어요. KUREA. 그리고 그 아래엔 짧지만 무거운 문장이 적혀 있었죠. 차세대 원심 분리기 완성. 6개월 내 핵무기 제조 가능. 에드워드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잃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그의 머릿속에는 충성스러운 동맹, 그리고 언제나 미국의 그림자 속에 있던 나라로 남아 있었죠. 그런 나라가 스스로 핵무기를 만든다고요? 그는 믿기 어려웠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이 의지해온 세계의 질서도 함께 흔들리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그는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 선을 넘었다고. 그 목소리엔 경계와 혼란이 섞여 있었죠. 이튿날 새벽 펜타곤 지하의 긴급회의실은 숨소리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까지 미국의 핵심 인물들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죠. 에드워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고 있었어요. 군부 강경파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죠. 한국은 더 이상 순수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제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자 외교 라인이 곧장 맞받았어요. 한국을 제재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너집니다. 경제 동맹도 위험해질 겁니다. 단어와 단어가 부딪히며 회의실 공기는 점점 팽팽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에드워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48시간만 주십시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어요. 직접 간다고? 위험하오. 누군가가 말했지만 에드워드는 미동도 없었어요. 진실은 위성 사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 말엔 차가움 속에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국방장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모건. 당신에게 맡기죠. 단, 보고는 72시간 이내로. 며칠 뒤 새벽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윤곽이 구름 사이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조용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에게 한국은 늘 보고서 속의 숫자, 조약의 문장, 그리고 전쟁사 한 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 땅으로 직접 가고 있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자 그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공항은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차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군사적 긴장감 대신 평온한 일상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군사력보다 질서와 통제가 더 강하군. 말은 비꼬는 듯 했지만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가 머문 호텔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창밖의 불빛이 바다처럼 출렁이고 있었죠.
그는 창가에 서서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그 의심은 곧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보고서가 아닌 직접 본 진실을 알고 싶어졌던 거죠. 다음 날,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를 맞이한 사람은 박진수 박사, 차분한 인상의 중년 과학자였어요. 우리는 귀국이 원심 분리기 실험을 완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드워드가 묻자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곧 핵 개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는 눈썹을 좁히며 물었죠. 그럼 왜 그런 기술을 개발합니까? 박진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기술이 곧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신뢰요? 에드워드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박진수는 실험실 복도로 그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모든 데이터를 보고합니다. 심지어 실패한 실험까지도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만들지 않음으로써 신뢰를 얻는 것. 그게 우리가 택한 길입니다. 그 말에 에드워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실험실은 투명했고 모든 기록이 공개되어 있었어요. 그 어디에도 비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숨길 게 없다는 건 진짜 자신감인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제목을 쓰던 손이 잠시 멈췄죠. 한국 힘을 숨기는 힘 더 파워 투 RESTRAIN 파워. 그는 조심스럽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의 불빛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그 빛은 마치 세상의 중심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강함을 절제할 줄 아는 나라구나. 하지만 그도 아직 몰랐어요. 이 여정이 단순한 임무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가 마주하게 될 것은 한 나라의 기술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새로운 신뢰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그가 평생 믿어온 세계의 논리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죠. 에드워드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으며 속삭였어요. 진짜 힘은 절제에서 나오는군.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임무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고가 아닌 이해, 감시가 아닌 존중. 이제 그는 다시 원자력 연구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번엔 조사를 넘어 진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했어요. 도시의 공기엔 산내음이 섞여 있었고 하늘은 유리처럼 맑았죠.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그 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이었죠. 주차장 한켠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무겁게 든 서류 가방 안에는 녹음 장비와 질문지, 그리고 수많은 의심이 들어 있었죠. 그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의 핵시설을 다녔어요. 파키스탄, 이란, 북한까지. 그곳들은 하나같이 높은 담벼락, 철문, 그리고 냉정한 경비병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곳은 달랐어요. 너무나도 달랐어요. 건물은 회색 콘크리트가 아니라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안쪽에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연구원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실험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감시나 긴장감은 보이지 않았죠. 이게 핵연구소라고.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겉모습뿐일 거야. 외국인을 위한 무대일 테지. 그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봤어요. 감시단이 방문할 때만
반짝 빛나는 실험실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너무 자연스러웠고 이상할 만큼 평화로웠죠.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보안 게이트를 찾았어요. 망막 스캔, 금속 탐지기, 복잡한 출입 절차를 예상했죠. 하지만 문은 그냥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의 젊은 접수원이 그를 맞았어요. 모건 박사님이시죠? 한유진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층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순간 얼어붙었죠. 이렇게 간단하다고.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서도 그는 주위를 살폈어요. 벽도 유리로 되어 있었고 위로 올라가며 각 층의 모습이 훤히 보였죠. 연구원들은 웃으며 인사하고 실험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감시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한유진 박사. 그녀는 젊었고 단정했어요. 흰 가운, 실용적인 포니테일,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 어서 오세요, 모건 박사님.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그는 피식 웃었어요. 모든 걸 보여준다라, 그건 보통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미세한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는 악수를 받았어요. 그 손은 단단했고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죠. 그녀는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준비된 동선이나 안내판은 없었어요. 여기는 핵융합 연구 구역이에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대한 원형 장치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붉은빛 플라즈마가 자기장 안에서 회전하고 있었죠. 마치 우주의 한 조각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지금 테스트 중이에요. 가까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천천히 다가섰어요. 그는 강화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죠.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그 다음은 서버실이었어요. 수천 대의 컴퓨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죠. 한유진은 컴퓨터를 켜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비밀번호도 접근 제한도 없었어요. 보시는 대로예요.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국제원자력기구에 전송됩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어요. 숨길 게 없어요. 모건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파일들이 하나씩 업로드되고 있었죠. 성공한 실험, 실패한 실험. 모두 똑같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이건 함정이야. 그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죠. 이렇게 완벽한 투명함이라니 오히려 더 수상해.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연구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을지도 몰라. 저 산 뒤쪽 아니면 지하 어딘가에서.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숨겨진 흔적은 없었어요. 그녀는 그를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유리병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멀리 산 그림자가 보였죠.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한국의 연구 원칙이에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빠르게 문서를 훑었어요. 평화적 이용, 국제협력, 안전규약. 그리고 한 문장에서 눈이 멈췄죠. 비핵 억제 전략.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한유진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의 눈썹이 움직였어요. 선택하지 않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무기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신뢰를 잃어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죠. 신뢰. 그에게는 낯선 단어였어요. 그는 평생 전쟁의 논리 속에서 살아왔어요. 힘이 곧 안전이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유진은 다시 태블릿을 열었어요. 세계지도 위로 수많은 선이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 있었죠. 이게 우리의 방어망이에요. 무기가 아니라 연결이에요. 그녀의 손가락이 선 하나를 따라 움직였어요. 무역, 기술, 문화, 교육. 한국을 공격하면 이 모든 관계가 흔들립니다. 결국 세계가 함께 다치게 되죠. 모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석가로서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이상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당신들은 믿음을 무기로 삼는 건가요? 그가 물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죠. 믿음, 신뢰, 그리고 선택. 그게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이에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모건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원들이 점심을 먹으며 웃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모습 속에 그는 평생 보지 못했던 강함을 느꼈어요. 그때 한유진이 말했어요. 모건 박사님, 저희는 전쟁이 두려워서 무기를 만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믿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은 논리보다 인간적이었죠. 그 순간 그의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어요. 그의 시선이 유리문 위에서 멈췄죠. 그 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더 보고 싶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유진이 미소 지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진짜로 흥미로운 곳을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문을 열었어요. 그 너머로 이어진 긴 복도, 유리벽을 따라 오후의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죠. 모건은 천천히 그 문을 통과했어요. 그의 세계가 조금씩 균열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아침이었어요. 연구소 유리창에 비치는 하늘은 잿빛이었고 제 마음도 그랬죠. 핵 확산 분석가로 2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세상을 위협과 균형으로 이해해왔어요. 힘은 곧 무기였고 평화는 그 무기의 무게로 지탱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사흘째,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검증이었어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절차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우라늄 관리 체계, 보안 규약, 물질 추적 시스템.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했죠. 한 박사라는 인물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침착했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숨길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듯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줬죠. 둘째 날, 검증은 신문으로 변했습니다. 우린 그녀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유리벽 너머로 연구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일상이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제 불신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박사 묻겠습니다.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면요? 당신들은 몇 주면 억제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제 말투엔 의심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박사는 담담했습니다. 취약하다, 그게 한국을 보실 때 떠오르는 단어인가요? 그녀는 미소도 없이 물었어요. 그건 1953년의 렌즈로 보는 시선이에요. 전쟁은 끝났고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 힘의 개념도 바뀌었죠. 그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서울에서 전 세계로 뻗어 있는 데이터의 선들이 제 눈앞을 스쳐갔어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0%, 고급 디스플레이의 70%. 그 선 하나하나가 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멈춰설 산업을 뜻하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공격은요,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재생에너지 협력. 한국이 60개국과 맺은 기술 파트너십 이지도 위에 떠올랐습니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시스템까지.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연결된 나라였죠.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면요. 이 모든 파트너십은 무너집니다. 나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예상 밖의 장면이었어요. 문화, 음악, 드라마, 음식.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군중, 그리고 스와힐리어 자막이 달린 다큐멘터리. 저는 중얼거렸죠. 그건 소프트 파워 아닙니까? 오락은 탱크를 막지 못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탱크는 못 막죠. 하지만 오락은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셋째 날, 제 회의로는 거의 초조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북쪽의 위협을 알아요. 중국의 압박도요. 그럼에도 왜 손을 묶고 있습니까? 왜 억제력을 포기하죠? 한 박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더니 이윽고 제게 말했어요. 그레이 박사님, 21세기의 진짜 억제력은 무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연결에서 오죠. 그녀의 어조엔 이상할 만큼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미사일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린 세계 경제와 산업, 문화 속에 깊이 엮여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자신들의 이익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그녀가 띄운 지도에는 수많은 빛의 선이 있었어요. 그건 군사 지도도 핵 위치도 아니었죠. 세계 각국과 이어진 협력의 길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들어간 미국 병원 장비, 한국 부품이 들어간 일본 자동차, 한국 연구진과 함께 논문을 쓰는 유럽 과학자들. 그녀가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짚으며 말했어요.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우라늄이 아닌 실내로 만든 방패요. 그 말이 제 가슴 한가운데로 박혔습니다. 3일 동안 저는 그녀의 논리 속 결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유지되는 안보. 한 박사는 말했어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성은 경쟁을 낳지만 가치는 존중을 낳죠. 그녀의 말은 이론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제 오랜 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연구소를 걸으며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틀렸다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로 끝나겠죠.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다 실패한 나라로 기억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소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힘이란 상대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은 아닐까? 20년 동안 제가 세워온 논리의 성벽이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쩌면 한국은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신뢰라는 이름의 힘이었죠. 호텔 방 안은 마치 작은 작전 본부 같았습니다. 책상 위, 침대 위, 심지어 바닥까지 수많은 문서들이 뒤엉켜 있었죠. 그 속에는 오직 저만 이해할 수 있는 패턴이 있었고, 저는 그것들을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세대가 동시에 돌아가며 위성 사진과 보고서, 기술 명세서를 띄워놓고 있었어요. 에어컨은 쉴 새 없이 바람을 내뿜었고 전자기기들의 열과 싸우고 있었죠.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제 얼굴을 반쯤 비췄죠. 내일 아침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국방장관에게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죠. 한국이 신뢰받는 동맹국으로 남을지 아니면 감시 대상이 될지를 결정할 그 보고서였습니다. 그건 한 나라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매달렸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을 찾기 위해서요. 겉보기엔 완벽한 그 연구소 어딘가에 분명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위성 사진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5년 동안 찍힌 사진들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죠. 지하시설의 흔적, 이상한 건축 패턴, 미묘한 전력 사용량의 변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정부 보고서와 완벽히 일치했죠. 그들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보고서엔 한국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적혀 있었죠. 심지어 깜짝 방문까지 허용했다고요. 그건 거의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찰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단순히 감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규정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건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진심이었죠. 그러나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세상에 이런 완전한 투명성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또 다른 자료를 열었습니다. 기술 명세서였죠. 한국의 원심 분리기 설계는 무기용이 아니라 상업용 에너지 효율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수정해서 무기를 만들려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할 정도였어요. 커피잔의 바닥은 이미 찌꺼기만 남았지만 저는 여전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속임수가 아닐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방 안이 작아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죠. 저는 재킷을 집어들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루의 분주함을 벗어던지고 부드러운 온기로 바뀌고 있었죠. 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디서든 웃음이 들리고 따뜻한 조명이 번졌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붕어빵 냄새가 나고 카페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젊은이들이 소리 높여 노래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이 도시가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냈는가를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지나갔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저녁 산책을 하는 부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어머니가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죠. 그들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부부들이 신문을 읽고 학생들이 책을 펴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내일의 일상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 자신을 지키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제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무기 대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협력을요. 힘을 휘두르는 대신 힘을 절제하는 용기를 택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여러 나라의 핵 개발을 추적해왔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란, 북한. 모두가 안전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지만 결국 더 불안해졌습니다. 고립되고 제재를 받고 서로를 의심했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핵이 아닌 신뢰를 무기로 삼았어요. 그 선택이 만든 결과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죠. 가족들이 걱정 없이 산책하는 도시, 노인들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공원,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교정. 이 모든 게 보이지 않는 방패였어요. 한국의 방패는 철이나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로 만들어졌죠. 경제적 협력, 기술 공유, 국제적 신뢰. 그 복잡하고 단단한 연결이 한국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이란 파괴할 능력이 아니라 자제할 능력이다. 그건 제가 평생 배운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틀렸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죠. 한국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배워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의 공원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녁의 불빛 속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발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움은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이구나. 핵이 없는 나라, 그러나 누구보다 강한 나라. 무기를 들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 제 눈앞의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요. 그들이 기대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이야기. 신뢰로 안보를 만드는 나라의 이야기를요.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연구소의 유리벽을 닦아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죠. 그 투명함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바로 저 안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가슴속을 짓누르던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공간 전체가 숨소리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안내 로봇이 다가와 제 이름을 확인하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님, 한유진 박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국제학계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인물이었습니다. 젊고 재능 있고 무엇보다 원칙을 굽히지 않는 과학자. 하지만 저는 그런 인물일수록 더 의심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박사의 연구실은 건물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보였죠.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사람들은 분주히 걸어가고 태양빛이 천천히 도심을 덮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그녀는 단단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동시에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보고 싶으셨다니 좋은 일입니다.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신감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확신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때마다 내부의 기계음이 잠시 흘러나왔다 사라졌습니다. 실험실 안에서는
수많은 연구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집중과 질서, 그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선 모든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한유진 박사가 말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실수도 모두 기록되죠. 투명성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니까요. 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말이군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깨끗하지 않죠.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요. 더럽지 않은 세상을요.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작해야 한다. 그 단어가 귓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한 연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유리관 속에서 빛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건 해결료인가요?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너지의 가능성이죠. 우리는 더 이상 무기를 만드는 시대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술,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큼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잃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나라의 핵 프로그램을 추적해왔습니다. 대부분은 거짓말이었죠. 평화를 말하면서 무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숨기는 게 없었어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투명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믿고 싶어서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늘 불신 위에 세워졌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불신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배웠어요. 신뢰는 힘이에요. 신뢰를 쌓는 일은 총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하지만 그게 진짜 힘이라고 믿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계의 미세한 진동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제 안의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녹아내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저는 진실은 숨겨진다는 전제 아래 세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제 자신이 만든 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의심 속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믿지 않으면 다칠 일이 없었거든요. 한유진 박사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등굣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떠들고 햇살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건 저 아이들이에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당연한 세상.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단순한 장면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틀렸다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불신으로 무너지는 세상보단 믿음으로 실수하는 세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사람들의 마음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있을 때 세상을 밝히는 존재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숨기고 있던 것은 무기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걸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걸요. 힘이 세다고 해서 진짜로 강한 건 아니에요. 한국은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다는 선택으로 세상에 다른 힘을 보여주고 있었죠. 무기를 들지 않아도 믿음과 신뢰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진짜 용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믿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평화의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